자, 그러면 다시 하면 이 문장은 확실히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언어의 한계가 곧 나의 한계이다. 언어의 한계가 곧 나의 한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의 힘을 놓고 보려면 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전달과 소통 아니겠습니까? 뭘 전달하냐면 첫 번째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을 전달해요.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세부 카테고리들이 있겠죠. 그런데 정보를 전달해주고 감정을 전달해주는 도구가 바로 언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 없이도 소통할 수 있는데요. 원래 있대요. 사람은 다 텔레파시가 된대요. 여러 실험들이 있어요. 진짜 유명한 실험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실험 설계를 하냐면요,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무작위로. 그래 놓고 한 집에 살게 해요.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해요. 글도 못 쓰게 합니다. 언어를 아예 못 쓰게 해요. 금지요. 그러면은 답답해서 죽을까요?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말없이도 소통이 될까요? 말없이도 소통이 된대요. 한 3일, 7일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해도 서로 의사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텔레파시를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분명한 소통의 도구가 되지만 근데 분명한 직관적인 소통의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언어를 잊으면 텔레파시는 되살아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훈련하고 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우리 말하지 맙시다. 그런 거 안 하실 거예요. 본인이 결혼 정년기 청년인데 애인이 생기려고 그러는데 후보가 있을 때마다 항상 얘기해야 돼요. 나는 말 안 하고 살 거니까. 당신도 텔레파시를 얻기 전까지는 우리 애인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걸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식당 사장인데 직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 안 하고 사업하니까 말하는 사람은 못 뽑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언어를 쓴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쓸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공자를 묘사하는 문장이에요. 뭐라고 표현을 한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공자께서 마을에 계실 때에는 겸손하고 과묵하여 말을 못하는 사람 같으셨다. 그러나 종묘와 조정에 계실 때에는 분명하게 주장을 펴시되 다만 신중하셨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말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말을 이렇게 일상에서 하기는 해도 이상하게 공식적인 자리처럼 그렇게 말을 잘하지는 않는 거예요. 말을 잘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을 해도 그렇게 이 1대1 소통, 대면 소통에 능력이 출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제가 있는 해야 되는 중요한 말을 하는 자리에서는 말을 잘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강력하게 말에 힘을 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이 아주 강한 거죠. 이게 공자님이 언어에 대해서 본인을 훈련시킨 태도입니다. 사실은 저도 침묵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강조하죠. 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내 말은 무시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그냥 탁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말도 잘 들으면서 내가 똑같은 말을 하면 내 말은 잘 듣지도 않고 내 말은 따르지도 않고 내 말은 잘 이해도 못해요.
이게 뭐냐면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말에 힘이 왜 없을까요? 많이 해서 그래요. 말을 많이 하면 말에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말의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은 보통 어떻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냐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는 대부분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꼭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정리된 말을 하죠.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말을 많이 하면서도 말에 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달변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원래 말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면 입의 혀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그 사람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기에 말에 힘도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원래 말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흔할까요? 흔치 않을까요? 흔치 않죠. 세상에 유명한 강연가들이 있고 유명한 교수들이 있고 유명한 웅변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달변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연습해서 필요한 순간에 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되어 있는 것일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보면 그런 분들 침묵을 배경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말에 힘이 있는 원동력이에요. 저도 나중에 연습해가지고 달변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재능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재능과 노력이 합쳐졌을 때 달변가가 되는 거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말을 숙련되게 잘할 수는 있지만 주제 있는 말을 달변가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말 하니까 말을 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 은결이 생기기도 하고 원결이 생기기도 하고 원수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없으세요? 공의는 피곤한 거예요. 뭐 특별히 원한도 아닌데 살해 협박의 이유가 당신은 행복해 보여서 살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원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들은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변이 이끄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변들에 따라서 과거의 원한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과거의 원한들이 드러날 때 얼마나 피곤한지를 경험해 보면 그러면 말을 절대로 준비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링컨 선생님이 말을 그래 잘하셨다잖아요. 예쁘게. 아니 말을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좋고 아주 정확하고 말을 아주 논리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링컨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셨는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대단한 말에 혀에 칼을 담고 있는 비평가였답니다. 비평가계의 스타. 엄청난 독설가. 그런데 비평을 딱 했는데 어느 날 비평받은 사람이 결투를 신청해 왔대요. 그때 당시에는 귀족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결투를 신청을 하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간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명예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로 진검을 들고 목숨을 건 승부를 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한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목숨을 걸 만큼 나에게 원한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다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셨대요. 다시는. 그리고 평생 그 다짐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산 거죠. 절대로 재앙을 만드는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요, 준비된 뒤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준비돼야 되냐면, 왜 우리 그러잖아요. 3번 생각한 뒤에 행동하라고. 논어에 나오는 표현인데, 계문자는 같이 읽으세요. 3번 생각한 뒤에야 행동을 하였다.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2번이면 된다. 왜 우리 흔히 그런 가르침 주지 않습니까? 3번은 생각하고 말해라. 3번은 생각하고 행동해라. 5분은 생각하고 물어라. 저는 저한테는 진짜 좋은 원칙이었어요. 제가 학생 때 수학을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수학을 진짜 잘했던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배우는 수학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모르는 설명을 옛날 그 학습지들 보면은 개요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연습 문제를 딱 푸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딱 질문을 했더니 그게 첫 질문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수학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웬만한 건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처음으로 질문을 딱 했는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딱 답변을 해주신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소한 5분은 생각하고 그래도 모르면 질문해라.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생님 말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없어. 왜냐면 5분 생각하는 동안 웬만한 건 다 풀리니까요. 3번 생각한 뒤에 말해라 라고 했더니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계문자가. 그러면은 이 계문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좀 깝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번을 잘 지키니까 공자님이 3번을 잘 지킨다는 전제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신 거냐면 2번이면 된다.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2번도 아니고 1번이면 되니까. 1번은 최소한 준비된 다음에 말하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뒤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학수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학수선이라고 하는 건 수행자의 정체성인데요. 수행자는 매일, 매순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를 수행자라고 합니다. 개선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경험을, 자신의 삶을, 관계를, 모든 것들을 선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바꾸는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더 낫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정보 찾아보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방법을 찾아서 하기 싫어도 용기 내서 그거 실천하고 삶은 공짜로 바뀌지 않아요. 삶은 나중에 깨달으면 바뀌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개선하는 삼업이 축적되지 않으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매일, 매순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다. 근데 2가지 개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 힌트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의식적인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칙이 뭐였냐면 지학수선이에요. 악은 그치고 선은 받들어 행한다. 악은 그치는 거고요. 선은 받들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어쩌다가 실천할게요. 이게 아니라 무엇이 선인 줄 알았다면, 무엇이 행운인 줄 알았다면, 무엇이 옳은 일인 줄 알고 무엇이 행복의 원칙임을 알았다면 그건 받들어 행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것.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의식이 문제라. 무의식이. 오늘은 여기에 주목할 거라. 왜냐면은요, 무의식이라고 그러는 건 결국은 습관을 바꾸는 건데 무의식적 선택과 결정의 비중이 몇 프로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뇌과학 단행본마다 의견이 틀려요. 어떤 단행본에서는 70%를 결정한다. 어떤 단행본에서는 사실은 95%까지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비중이 다른 거냐? 본인이 실험하고 관찰한 대상이 틀린 거예요. 깨어있음의 힘이 좀 좋은 사람들은
한 70%, 나머지 한 30%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근데 진짜 얼빠진 사람들은 90%, 95%가 무의식적인 행동인 거예요. 무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걸 되게 뭐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의식과 무의식은 학술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학술적인 정의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어요. 이건 뭐라 그래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관찰해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생각은 더 이상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빛이 어디까지 비추느냐. 이것이 의식과 무의식의 범위를, 비율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한 90%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이게 로봇이잖아요, 로봇. 이걸 보고 로봇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로봇은 이제 습관처럼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짜요. 그걸 코딩이라 그러는데 그 코딩을 딱 짜놓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로봇이라는 표현이 없을 때는 중세 이때쯤에 있는 철학자들, 선사들, 성각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인간은 태엽을 감아놓은 태엽 인형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까르마의 태엽을 감아놓은 그러면 그 까르마대로 그냥 행동하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요 90%도 과하게 많이 쳐줬어요. 깨어있는 시간이 진짜 10% 돼요. 24시간 중에 계산해 볼까요? 2.4시간은 깨어있다는 건데 이 진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진짜 평균이에요? 우리나라 너무 수준 높은데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깨어있음의 시간을 비중을 더 넓히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자 90%에 차지하는 이게 더 중요해요? 10% 차지하는 이게 더 중요해요? 아니라니까. 90%를 바꿀 수 있으면 엄청난 효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습관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학계에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한다. 인간은 어차피 습관이라는 태엽이 감겨져 있는 인형이니까 이 습관을 바꾼다면 우리 삶의 경험의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 중요성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있는 순간에 의식적으로 말을 잘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보다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7분밖에 안 남았어요.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자 요거 하면은 되겠네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재료는요. 본질이 반복이에요. 반복. 이 반복이 일어날 때 두뇌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반복을 통해서 뉴런의 연결을 만드는 거예요. 두뇌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길을 만들고 나면 그리고 그것을 강화시키면 그것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치질하는 거 습관 됐나요? 안 됐나요? 아 물론 이 잘 안 닦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안 닦으면 큰일 나요. 이빨 썩는 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를 안 닦으면 여기에 있는 독소가 그대로 뇌를 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한테는 뭐 임플란트 하고 그거는 하면 되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빨 뽑고 뭐 뽑으면 되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두뇌에 끊임없이 독소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급이 된다는 거. 저한테는 이게 문제예요. 정신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이빨은 잘 닦으셔야 돼요. 갑자기 또 딴 데로 샜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를 닦는 게 습관화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왜 예전에 그 미스터 빈 아저씨가 운전을 하는데 신기한 아저씨라 이를 닦으면서 발로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코미디처럼 나왔는데 그게 바로 습관의 힘이에요. 이를 닦는 거는 의식을 전혀 두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해도 습관화된 프로그램대로는 완벽하게 수행을 합니다. 어쩌면 의식적으로 이빨을 닦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닦는 게 더 잘 닦을 수도 있어요. 의식적으로 닦으면 시간 없다, 대충 닦자 이런 생각해가지고 닦다가 말고 그래서 제대로 못 닦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닦잖아요? 그럼 자기 습관대로 그대로 닦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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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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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뒷면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게 더 정확도가 높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빨 닦는 그 습관이 도대체 왜 형성됐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반복 때문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습관 형성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악습을 끊고 싶다. 그러면 그 반복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악습을 끊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을 하는 세 가지 원동력이에요. 반복을 지속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동력이 세 가지랍니다. 동기를 통한 반복, 자극을 통한 반복, 능력을 통한 반복. 그런데 습관의 디테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작심삼일, 이 무슨 뜻이에요? 3일밖에 반복을 못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3일밖에 반복을 못했다. 오늘 반복이 핵심이니까 3일밖에 반복을 못했다. 그래서 습관화하는데 실패했다 이거죠. 그러면 3일밖에 반복을 못한 자신을 질책하면서 사람들은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탓을 누구 탓을 해요? 내 탓을 하죠. 정확히는 내 무슨 탓을 하나요? 내 의지력 탓을 합니다. 그럼 의지력은 동기가 있을 때 형성돼요? 동기가 없을 때 형성돼요? 동기가 강할 때 강해요? 동기가 약할 때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동기가 반복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습관을 연구하는 걸 행동심리학자라고도 하는데 이 습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동기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래요. 반복을 하는 데 있어서. 습관의 디테일에서는 이 순서로 얘기합니다. 가장 강력한 게 자극, 1번 자극, 2번이 능력, 3번 제일 안 중요한 게 동기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습관을 만들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신을 탓하는 건 그만둬야 된대요. 그거는 방해만 되지.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방해만 되지. 그냥 행동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극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으세요? 습관을 들이고 싶은 게 없으세요? 원래 수행자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건데 매일 개선하는 자기 때문에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으세요? 아, 독서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독서를 그냥 하고 싶으시면 안 되고 독서를 하루에 시간으로 얼만큼 또는 몇 페이지 하고 싶으세요? 자,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독서를 30페이지를 읽고 싶습니다. 매일 독서를 30페이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거를 며칠 반복해야 되냐면 66일 예외 없이 반복하면 습관화되는 겁니다. 66일을 예외 없이 반복하면. 이게 이 습관을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공통된 결론. 예외 없이 반복할 경우 66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조금 예외 이시 했다 안 했다 하면 시간이 늘어지는 거죠. 이제 100일이 될 수도 있고 200일이 될 수도 있고 300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단박에 빠르게 형성하고 싶으면 66일만 반복하면 된답니다. 자, 그런데 1번으로 중요한 게 자극이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 신호예요. 정했지 않았습니까? 독서 30페이지. 포스트잇을 사요. 그래가지고 독서 30페이지라고 적어가지고 차에다가 붙여놓고, 문에다가 붙여놓고, 침대맡에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책상 위에다 붙여놓고, 핸드폰에다가 독서 30페이지 붙여놓고, 이러면 이게 신호가 돼서 그 신호를 볼 때마다 우리의 두뇌는 의지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독서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네, 있네,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두뇌는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하도록 생각길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1번으로 중요한 게 자극이에요. 이런 걸 행동 설계라고 하거든요. 뭘 하고 싶으면 막 의지력을 막 발휘를 해야지,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지, 막 결심 아무리 강하게 해도 행동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실패해버려요. 그런데 의지력이 약하고 결심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하면 좋죠 이런 분들도 행동 설계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강하지 않은 동기로 습관화를 성공합니다. 자극이 1번. 그 다음 능력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자극이 왔을 때 실천하기가 쉬워야 돼요. 그래서 독서 30페이지 틀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독서 1페이지. 자, 생각해 보세요. 그날 진짜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욕하고 났더니 졸려 죽겠어요. 독서 30페이지 써있긴 써있는데 침대맡에 독서 30페이지가 써있어. 그럼 외면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근데 독서를 1페이지만 하래요. 독서를 1페이지만 하래요. 이거는 아무리 피곤해도 억지로라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능력이라고 하는 건 문턱을 낮춰서 작게 쪼개서 쉽게 만들면 습관이 쉽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우려를 합니다. 계속 독서 1페이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습관은 잘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습관은 그 습관이 강력해질수록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가지. 첫 번째는요, 자극을 줄 수 있는 신호들을 많이 만들어라. 2번째는 그 실천하는 난이도를 쉽게 만들어라. 이렇게 행동 설계를 하시면 그러면 습관화가 쉽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했는데 결론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말을 할 때는 준비된 다음에 말을 해야 한다.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깨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깨말. 얼빠진 상태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깨어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자기가 계속 얼빠져가지고 계속 말을 할 때는 어차피 선택권이 없어요. 이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깨어있고 문제의식을 딱 가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빠진 말은 그만한다 이제. 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말한다. 이게 깨. 2번째는 만대. 이건 마음 챙김이에요. 자기가 해결 안 된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잘못된 망상을 빠져 있을 때,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감정을 해결하고, 2번째는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정리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할 때의 마음 챙김이라 그래요.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문서화하든지 아니면 메모라도 해서 아니면 낙서라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뒤 말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깨어있고 해야 할 말을 마음 챙김을 통해서 준비한 다음에, 그럼 이제 말할 준비가 된 거예요. R은 왜 들어갔냐면요,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말하면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알아차림하면 말하는데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전념할 수 있으면 말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으면 서로 말하는 데 몰입할 수 있어요.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눈앞에 있는 상대방과 말을 하는데 서로 간에 몰입되어서 말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먼저 알아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셨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소통의 맛인데 그런 맛을 느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건 상대를 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얼빠져서 말하고 준비가 안 된 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만난 거예요. 끼리끼리니까. 끼리끼리니까. 둘째, 지약수선을 기준으로 해서 말의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할 것. 원수가 될 만한 말은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다른 사람 인생에 안 된다, 못하는 거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를 가두는 고정 마인드셋을 왜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가둬요? 소중하니까 감옥에 같이 가두는 건가요? 소중하니까 지옥에 같이 끌고 가는 건가요? 그러면 안 돼요. 너라도 나가라고 응원해 줘야죠. 나는 못하지만 너라도 나가라고. 셋째, 이게 오늘 중요하게 말해놓고 나중에 10분만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무의식적인 언어 습관화에 주목할 것.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80%, 90% 우리 경험에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넷째, 그렇게 하면 에어섭을 할 수 있는데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어섭으로 이렇게 사람을 얻는다면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반듯한 말을 하는 것. 이게 에어섭이거든요. 으뜸 가는 행운인 이유가 있었죠. 이것만 해도요. 사람도 얻고 성공도 얻고 생존도 가능하고 행복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외로워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애어서 반듯한 말을 하는 행복을, 그런 행운을 심고 보고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길게 했는데요.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